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행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아야 할 학교 운동장이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건강권마저 침해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태는 어떤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KBS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어린이들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을까요? 어린이 보호구역, 그러니까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이후인 지난 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는 523건으로 법 시행 이전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하고요. 보훈개발원이 어린이 사고 피해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선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 없이 스쿨존 교통사고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을까요? 물론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의 안전인식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일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법의 허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요. 실제로 민식이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방호 울타리와 중앙분리대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 사항에 그쳐서 최소한의 안전시설조차 갖추지 못한 곳이 허다한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 인도와 차도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 않은 곳도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법 시행 3년 동안 정부와 국회는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지키는 일은 어른들의 의무일 텐데요.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두 분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김민하 시사평론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배종찬 소장 지금 오실 때 네네. 비가 좀 내리고 있었죠, 그래서. 네, 연휴에 비가 좀 와서 좀 마음이 꿀꿀한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비가 와야 됩니다. 상당히 또 가뭄인데. 근데 깜짝 놀랄 일은 오늘따라 이제 휴일이라 배차 간격이 아주 넓은데 버스 기사분께서 우리 또 시사야의 강팬이시다. 김성환을 제일 좋아한다. 가장 공정한 방송이다. 그래서 제가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지더라고요. 네. 네. 버스 기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누시네요. 예. 네. 지난번에 그 버스 기사님 같은 사람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지금 날씨 얘기도 했지만요. 제주도는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기상특보도 계속 발효되고 있어요. 네. 하필이면 이렇게 어린이날 네. 기상이 별로 좋지 않아서 그런데요. 지금 그 속보가 들어와 있는데요. 한 7분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10시 2분경에 예. 기준으로 울릉도하고 독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노약자나 장애인 등이 있는 가정에서는 비상시 대피 방법 또 연락 방법을 가족 또는 이웃 등과 미리 의논해 주시고요. 유리창 근처는 유리가 또 깨질 위험이 있고 또 그래서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가급적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쓰러질 위험이 있는 나무나 전신조미 좀 피하고 안전한 건물로 대피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울릉도 독도 지역에 강풍 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비도 계속 지금 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렇습니다. 밤사이 또 비가 더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어서 조금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상특보 좀 전해드렸고요.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얘기를 좀 해보죠.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지난주에 비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어요. 저희가 한국갤럽을 기준으로 해서 금요일 날 또 마침 발표를 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또 주기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김인하 평론가께서 여론조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한국갤럽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전국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3%, 전주 대비 3%포인트가 상승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 부정평가는 57%여서 6%포인트 하락한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5%로 가장 많이 꼽혔고요. 그다음에 국방 안보 5%, 결단력, 추진력, 뚝심 4%, 노조 대응 4%, 전반적으로 잘한다 3%, 진실함, 솔직함 3%, 주관 소진 3%, 공정, 정의, 원칙 2% 순이었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마찬가지로 외교가 32%, 경제, 민생, 물가 10%, 일본 관계, 강제동원 배상 문제 7%,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5%, 소통 미흡 5%, 독단적, 일방적 4%, 발언 부주의 3%, 부동산 정책 3%였는데요. 이 조사에서 따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성과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네. 국빈으로 이제 미국 방문한 것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 그리고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응답 모두 이제 42%였고요. 근데 이게 이제 지난해 9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북미 순방 직후 조사를 비슷한 방식으로 한 걸 보면 국익에 도움이 됐다라는 응답이 33%였고 또 7월 달에 나토 정상회의 참석할 때는 48%였으니까 이것에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온도 차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여론조사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여론조사 개요 말씀해 주셨죠? 네네. 예. 지금 일단 국빈 방문 성과, 네. 미국 방문한 성과가 42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도 순방 효과라고 봐야 되겠죠. 네. 왜 그러냐면은 42% 긍정이라는 것은 대통령 지지율 33%보다는 9%포인트가 높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럼 적어도 무당층이나 중도층에서는 대통령의 성과에 대해서 저도 스킨십의 성과는 있지 않습니까? 뭐 시큐리티나 또는 이제 안보나 또는 IRF 관련된 뭐 세마이 컨덕터 관련된 부분들은 뭐 우리가 조금 지속적으로 또 평가를 더 기다려봐야 될지라도 스킨십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중도층 무당층의 변화는 있었다. 또 하나는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앞서 이제 김인하 평론가가 긍정 부정평가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외교가 긍정적인 이유가 35%라고 그랬죠. 예. 이 부분도 직전 조사보다는 외교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가 더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이제 순방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직전 조사보다는 그래서 3%포인트가 더 올라가서 33% 부정평가는 6%포인트 내려온 결과입니다. 근데 좀 그러면은 이번에 그 방미 성과라고 하면 가장 큰 성과는 워싱턴 선언이라고 대통령실에서도 꼽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북핵 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 상황에서 이른바 핵 우산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한미 뭐 핵 공유는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핵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대응 능력이 커졌다고 하는 점에 대한 평가가 더 높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그래도 미국에 가서 국빈 방문을 하고 또 미국 대통령이나 미국 조야에 있는 인사들하고 접촉하면서 뭔가 스킨십을 넓히고 여러 이벤트가 있었잖아요. 네. 그런 점들이 국민들한테 더 도드라져 보이는 후자 쪽이죠. 후자 쪽으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부정평가가 6% 내려왔는데 긍정은 3%만 올라 절반만 가져갔거든요. 예. 그 이야기는 일단 대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면은 이미지에 따른 부분이 먼저 반영이 됩니다. 정책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네. 워싱턴 선언은 저도 다 완전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 부분은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메리칸 파이나 상하원 합동 연설이나 이런 좀 이미지가 강화된 부분, 한미동맹이 강화된 부분에 대한 평가는 뒤따랐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인하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단 대통령이 해외 순방이나 정상회견을 하면
그러니까 이제 국내 정치에 뭔가 이렇게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신경 쓰는 모습보다는 네. 뭔가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그 이유 때문에 부정평가가 좀 하락하고 긍정평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일단은 있다고 보고요. 통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와중에 특히 긍정평가한 쪽에서 많이 주목을 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뭐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은 이 노래하고 그다음에 영어 연설이죠. 그와 관련돼서는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었다라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평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 그 점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건 성과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어떤 흐름이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고요. 근데 이게 부정평가의 핵심이 또 외교인 거는 그분들은 그렇게 답한 부분들은 이게 성과가 미흡하다라고 보는 거죠.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안보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워싱턴 선언 나오자마자 그날 이제 보수 언론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을 포기했다고 하는 점을 제일 중시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핵을 포기한 대신 얻은 것이 네. 별 볼일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확장 억제 관련돼 가지고 기구를 만들고 하는 것들이 애초에 대통령실이 장담했던 나토식 핵 공유의 실효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 대당하는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이미 있는 건데 확장 억제 관련 기구도 뭐 그런 차원에서 미흡하다 이 평가가 보수 언론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특히 이 워싱턴 선언의 그 핵 확장 억제와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할지라도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또 별다른 이제 쟁점이 우리가 좀 강하게 얘기한 쟁점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성과로 보면은 냉정하게 보면 미흡한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이 부정평가에는 반영됐을 것이고 예. 그래서 이 양자의 어떤 평가들이 지금 반영된 그런 여론조사 결과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 지난해 9월 영국 북미 순방 직후 조사 때는 네. 그때는 긍정평가라고 볼 만한 부분이 한 33%였단 말이에요. 예. 이번에 42%로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은 지지율에 도움이 됐다. 이렇게 일단은 뭐 정리는 할 수 있을 것 그렇게 같아요. 봐야 될 것 보니까.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지금 미국 국빈 방문 갔다 온 건 말고 네. 취임 1주년을 맞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 지지율은 그리 높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그 대통령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앞서 조사한 갤럽 조사 내용을 그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13대부터 20대 대통령 취임 1년 무렵에 직무평가를 집계해서 예. 갤럽이 계속 조사한 것들을 네네. 일관성 있게 조사한 거니까요. 1위가 문재인 대통령 78%, 2위 김대중 대통령 60%, 3위 박근혜 대통령 57%, 4위 김영삼 대통령 55%, 5위가 노태우 대통령 45%, 6위가 이명박 대통령 34%, 7위가 윤석열 대통령 33%, 8위가 노무현 대통령 25% 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임 1주년을 비교해서 볼 때 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편에 속한 것 이건 우리가 어떻게 분석해 봐야 될 것인가도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뭐 간단하게 보면 중도에 달렸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기 1년 차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높은 이유는 그 당시의 상황이 이 국정농단 적폐청산이었기 때문에 예. 보수층 일부를 빼고는 문재인 전 대통령 국정 운영의 공감대가 워낙 높았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자기 진영 플러스 중도를 대부분 가져갔느냐. 예.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국정 운영 상황 자체가 중도층을 대부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예. 70%대가 나오는 것이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상당 부분 가져갔다. 그러니까 60%대가 나오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부분적으로 좀 가져갔다. 중도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거의 못 가져갔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 그 당시가 탄핵 직전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로부터 이 조사의 1년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치 이후에 이 탄핵 국면에 역풍이 불거든요. 그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또 한 55%로 올라갑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지지율이 30%대 한국 갤럽 기준으로 나오는 건 중도를 거의 못 끌어들이고 있다. 이건 무슨 이유일까? 다른 것보다는 소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최근에도 관련된 이슈가 나오듯이 여야의 소통 또 당과 또 용산 당용 소통 그러니까 지금 뭐 이진복 태영호 녹취록 논란이 파문이 퍼지는 것도 그런 예.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이제 국민과의 소통인데 도어스태핑이 없는 대신에 좀 언론과의 소통을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활발히 가져가느냐. 이것이 이제 중도를 끌어. 그러니까 세 개의 소통인데 하나를 5%씩만 놓아도 15에서 거의 한 20%에 해당되는 지지율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지금 30%대 지지율을 보인 대통령이
이명박, 윤석열, 노무현 이렇게 세 명의 대통령인데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 광우병 촛불이 그렇죠. 있었던 상황이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탄핵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는 사실은 없었어요. 이거는 왜 그런 요인이 없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가? 이건 한번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층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의 맥락 그리고 취임 당시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다른 것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이명박, 윤석열, 노무현 이 세 명의 대통령들의 취임 초반 분위기의 특징은 네. 자기 편이 무너졌다는 거, 자기 편끼리 싸웠다는 것도 한편에서는 작용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초반에 뭐 공천 갈등이다 뭐다 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쪽과 앙금 때문에 계속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서로 싸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금 말씀하신 탄핵이라는 게 그 탄핵이라는 게 뭐 가만히 있었는데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예. 여러 가지 정치적인 재편 과정에서 사실 그렇게 이 좀 불이 붙어버린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 마찬가지로 이게 뭐 선거 용어로 하면은 쉽게 말하면 집권 연합을 해체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한 측면이 분명히 있고 예. 여기에 더해서 또 경제적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일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그 당시 집권 초반에 경제적으로 안 좋았고 안 좋은데 뭔가 대응을 잘하는 것 같다. 수습을 잘하는 것 같다. 그러면 사실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처럼 지지율 올라가는 거거든요. 뭔가 위기 대응을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상황이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율이 낮았던 거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뭔가 경제 위기 대응을 하면서 예를 들면 카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그 여러 가지를 안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평가 안 좋았던 상황.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 이후의 대응 뭐 이런 거에서 경제적으로 성과가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측면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려운 상황, 어려운 조건, 자기 편들이 이렇게 좀 서로 충돌하고 와야 되는 상황. 이 상황을 잘 대응했으면은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라는 게 여기서 얘기해야 되는 어떤 교훈이 아닐까 싶은데 제대로 잘 대했으면 앞에 이제 지지율이 높았던 이 대통령들도 자기 편끼리 뭐 싸우고 이런 일이 없었던 거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거기에 정치적으로 잘 대응해만 하면서 네. 정부의 아젠다를 끌고 가면서 지지율을 유지했던 건데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랄까요. 지금 자기 아젠다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아젠다를 막 던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물연대 파업이다. 라고 했을 때 그것에 대응을 크게 하고 뭐 이렇게 보수층이 원하는 대응을 한 것까지 좋은데 거기서 노동개혁 이슈를 쭉 끌어내가지고 자기 아젠다로 갖고 가면서 이 보수 유권자층 그리고 보수 정당을 쭉 정책적으로 결집시키는 그런 행보를 하기보다는 그냥 화물연대 파업에 잘 대응했어 던져버리고 또 다른 노조를 혼내주자 이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 아젠다 세팅과 그것과 관련된 정치적 연합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지금 서투른 정부적 감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돌아봐야 되는 그런 조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긴 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지지층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 내에서 분열이 자꾸 일어나는 그렇죠. 모습들이 네. 보여지는 것. 지금 이제 작년 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이른바 이준석 대표를 네. 당에서 이렇게 내보내는 과정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대통령실 이전 문제 가지고 상당히 좀 시끄러웠던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외교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구설이 있기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지율이 좀 높게 나타났지 않은 그런 현상이 있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앞으로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국정 지지율을 계속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그래야 대통령이 앞으로 개혁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탄력이 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당장 이제 기시다 총리가 일본 총리가 방한을 해요. 예. 방한해서 기시다 총리가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배상안 내놓고 난 다음에 일본 정부 대응을 미흡했다고 하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던 그렇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호응해 줄 것이냐. 예. 이거 보고 이거는 아닌데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야 하길 잘했다. 먼저 우리가 좀 선수로 먼저 나가가지고 끌고 가니까 일본에 따라오더라. 뭐 이런 긍부정의 평가가 동시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기시다 총리 방안에 대한 기대는 좀 열려는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워낙 안 좋으니까 대일 외교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기시다 총리가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가 예. 뭐 우리 국민 여론도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무지막지하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런 배경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일본이 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리 한국을 방한하는 이유가 뭘까? 5월 7일, 8일로 전격이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 기시다 총리가 아프리카 가나를 방문하는 중에 교도통신을 통해서 나왔던 이야기가 전격적인 한국 방한이거든요. 예. 저는 첫 번째 이유는 일본이 내부 부담을 좀 덜어냈다.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내각의 지지율이나 또 4월 지방선거가 통일지방선거가 상당히 부담이었는데 예. 그걸 완전히 털어냈고요. 또 하나는 예. 이제 G7이 이제 17일부터 기시다 총리의 정치적 기반이 있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데 미국 압박이 좀 없지는 않겠죠. 이건 뭐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그렇다면 네. 결국 컵에 물을 반을 채워야 되는데 뭐 얼마나 채우느냐가 사실 핵심인데 저는 몇 가지 키워드로 짧게 분석을 해봅니다. 하나는 이제 사과인데 사과 차원에서는 지금 현충원 방문 예정돼 있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거기서 무슨 발언을 하느냐 또 사과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우리 국민한테 전달될 정도의 수준에 도달하느냐. 그런데 야당 의원들을 만난다는 것도 저는 그 사과와 관련된 포석이 아닐까라는 생각. 왜 더불어민주당에 지금 조정기 의원이 똑똑 방문하는 그런 첨예한 그 파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 예. 의원을 물론 전용기 의원을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겠지만 야당 의원들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혀진 것은 뭔가 참 사과의 구체적인 전달이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인데 그건 봐야 되겠죠. 또 하나는 사교입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과의 사교는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았는데 관저로 또 청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숯불구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게 과연 어떻게 또 평가를 받느냐. 마지막인데 결국 일본하고 뭔가 만날 때는 경제적 요인이 참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가 도배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뭔가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왔다. 한국과 협력을 해서 대규모 자본을 투자한다. 또 한국 청년 미래 인력에게 적극적 교류하는 데서 뭐 민간 기업들이 상당한 기부금과 후원금을 조성할 예정이 있다. 이런 좀 경제적인 성과 이게 나온 다음에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아까 현충원 참배 얘기하시니까 우리 그 독립지사 묘 앞에서 참배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진짜 큰 뭐 변화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과거에 일본 총리들도 뭐 현충원 참배를 안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현충원 참배 현충원이라는 건 예를 들면은 그 미국의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 같은 이미지거든요. 외국 정상들이 볼 때는 예. 그런 거니까 사실 정상이 방문을 해서 외국 정상이 방문을 해서 현충원에 참배하는 건 뭐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자연스러운 어떤 일정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굳이 또 어떤 정치적 어떤 메시지를 담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과거사를 연상시키는 어떤 행위, 어떤 제스처가 있으면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 기시다 우미오 총리가 그런데 그렇게 뭐 사실 제가 뭐 일본 정치대 잘 모르지만 그렇게 내지르는 스타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철저하게 나름대로는 신중하게 철저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움직이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거기까지 갈 거냐는 약간 좀 저는 의문은 있습니다.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하고 기대해야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좀 한국 사람들 마음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강제동원 배상 문제와 관련돼서 지금 피해자들을 만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이어서 뭐 그게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다고 보지만 그 정도의 노력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관저에서 홈파티 형식으로 이걸 뭐 한다고 하는데 네. 그것보다는 밖으로 나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이미지보다는 한국 국민들을 만나고 싶다. 한국 국민들이 네. 평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같이 거닐면서 뭐 우리 대통령도 일본 거리 긴자 거리에서 렌카테이까지 간 거 아니에요. 걸어간 거 아니에요. 스키야키 집에서. 네. 그런 모습을 똑같이 보여주는 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근데 관저에서 숯불구이 하면 연기도 많이 나고 네, 그것은 뭐 밖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근데 너무 짧아요. 일정이 너무 짧아요. 1박 2일밖에 안 돼가지고 지금 있는 일정 소화하기도 쉽지 않은데 만약에 김희다 평론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좀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주면 그렇죠. 스케줄이 좀 좋아지면은 확실히 국민 여론이 조금 달라질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어쨌든 빈손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도 일본이 뭔가 호응 조치를 할 만한 뭔가 선물은 들고 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일본이 지금 이런 행보를 하는 게 우리가 크게 줬기 때문에 뭔가 주겠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일본도 철저하게 마이웨이로 하는 거거든요. 자기 페이스로 하는 거여서 그러니까는 한미 간에 뭔가 안보와 관련된 서로 간에 밀접한 어떤 접촉이 있고 뭔가 간극이 좁혀지는 것 같고 심지어 핵무기와 관련된 뭔가를 기구를 만든다고 하니까 자기들도 여기에 대해서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특히 그게 미국의 의중인 것 같고 더군다나 일본도 자체 핵무장은 어려운데 이 미국의 어떤 그 확장 억제나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는 기구에 참여해서 거기서 또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계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일본이 원하는 것이 있다는 건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이 일본이 원하는 것을 이제 관찰하는 데 끌려가기만 한다면 이게 또 평가가 좋지 않을 수 있는 거여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아주 그 섬세한 전략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뭐 일본이
계속 자기 국익만 챙길 것 같으면 뭐하러 한국을 와요? 그렇지 않겠어요? 같이 주고받기를 해야지. 그래야 의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자기 것만 챙기러 한국에 왔다 그러면 우리는 더 화가 나겠죠. 그렇죠. 더 냉정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일본에서도 상황인 우리 건데. 방송을 듣고 있을 거예요. 아마 실시간 알겠습니다. 번역을 해가면서 밑줄 쳐가면서 배종찬 소장님 말을 듣고 있지 않을까. 네, 그러길 바랍니다. 예.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뉴스와 외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당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네. 먼저 국민의힘 상황도 좀 살펴보죠. 태영호 최고위원 계속 지금 구설에 휩싸이고 있어요. 예. 뭐 발언 문제 가지고 또 역사관 문제 가지고 논란이 있다가 지금 후원금 쪼개기 문제 나오다가 그다음에 그 거의 저 시간 순으로 보면은 공천 문제가 먼저 나왔던 거죠. 공천 얘기 나오고 후원금 쪼개기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민의힘 내부 여론도 지금 좀 싸늘하게 돌아서고 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다음 주 월요일이 징계수위 결정한다는 거 하잖아요. 예. 어떨 것 같으세요? 두 분은 좀 저는 중징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예 뭐 탈당해라 이런 얘기까지 나와. 제명해라 이렇게 얘기 나와요. 일단은 뭐 제명까지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중징계가 아니라면은 이게 비교선 기준의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윤리위 하면 가장 먼저 이 연관돼서 단어로 떠오르는 인물이 이준석일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제 당원권 1년이라고 하는 중징계가 내려졌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상대적 비교가 최근에 뭐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돈봉투 관련해서 윤관석 또 이성만 의원이 자진 뭐 탈당을 했던 이게 뭐 예. 출당의 성격이든 예. 그렇죠. 그런 조치가 취해졌거든요. 그런데 태영호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그 비교되는 사안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윤리위 징계되는 1차적 이유가 첫 번째로 이제 막말 논란이죠. 예. 4.3 그리고 5.18에 대해서 계속해서 논란을 빚었던 부분이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이 외연 확장성을 못 얻고 있는 이유겠죠. 중도나 무당이나 MZ세대로 가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바로 최근에 그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녹취록 파문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보좌진이 뭐 외부에 외부로 이제 유출 시켰다라고 이제 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공천권 이야기가 나와요. 예. 그러면 이건 상당히 큰 혼란과 파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실제 태영호 의원이 이 용산과 또 서로 이 의사를 주고받으면서 뭔가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마지막은 이제 이건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일단은 윤리위 쪽에 이번 대상으로 포함이 되지는 않았는데 바로 정치자금수수법 의혹입니다. 이게 이제 뭐 쪼개기 수법으로 기초의원과 강혜의원에 대해서 지역구에 뭐 정치자금을 받은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수사까지도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중징계가 아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 그 파장이 상당히 클 거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뭐 김재원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최고위원도 마찬가지지만 최소한 그래도 공천에 불이익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야 국민의힘이 뭔가 이렇게 탁 단절하고 이런 당내의 문제에 있어서 단호한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 민주당하고 비교가 되는 것 아니냐? 당내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뭐 당권 정지 이상의 어떤 그 뭐 조치가 나오면 그러니까 뭐 네. 경고 뭐 구두 경고 뭐 이런 게 아닌 이상 공천에는 일정 부분 불이익이 있는 것이죠. 그 기록은. 그런데 이제 아예 이제 원천적으로 공천을 받지 못할 만큼의 어떤 그 정도의 어떤 이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목소리가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하면은 이 당권 정지 최소한 뭐 1년씩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지적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야 아예 이제 당원 자격이 없는 상태가 유지된 상태로 공천 작업이 진행이 돼서 애초 원천적으로 공천에서 배제가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머리는. 왜냐하면 태영호 최고위원을 이 징계를 한다라고 할 때 징계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품위 손상과 당에 해를 입혔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예. 하면은 말을 잘못한 죄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양두구육이라는 말을 썼다랑 비슷한 취지의 어떤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예. 저는 그게 오히려 이 사안의 어떤 본질을 좀 흐트러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생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태영호 최고위원이 뭐 예를 들면은 이 4.3 관련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징계를 받으면 받는 것인데 예. 지금 이제 녹취록 문제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징계를 왜 받아야 되느냐를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죄인 거냐 태영호 최고위원은 녹음을 당한 죄인 것인지 녹음을 당한 후에 그것이 유출되는 것을 막지 못한 죄인 것인지 어떤 죄를 얘기하는 것이냐 또는 그 녹음의 그런 이제 전후 관계가 녹음에는 있지만 공개석상에서 그러한 뭐 강경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그럼 죄를 묻는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애매한 거거든요. 사실 본질은 이 대통령실이 어떤 압력을 행사해서 공천 잘 받으려면 우리 마음에 드는 발언을 해라라고 시킨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응한 거 아니냐. 이 의혹에 대한 어떤 검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그거는 뭐 정리를 해버린 분위기 속에서 이 막말한 것 가지고 징계를 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손 안 대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걸 볼 때는 어떤 징계 수위가 나와도 사실 여러 가지 논란이나 이런 것들은 가시지 않을 거여서 그런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머리가 아플 건데 하지만 단호하게 끝까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지켜보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근데 이번 일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리더십 문제가 자꾸 그렇습니다. 여론에 도마에 올라요. 왜냐하면은 김재현 최고위원에 대한 대처도 사실 타이밍이 많이 늦었단 말이에요. 늦은 상황에서 정광훈 목사하고 선을 긋는 작업도 사실 마지못해 뒤늦게 밀려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고 그것도 대통령실에서 징계 언급이 나오고 난 다음이었단 말이에요. 이 태영호 최고위원 역시 또 마찬가지로 대통령실에서 공천 문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어떤 방식으로든 녹취록이 나갔든 아니든 간에 또 태영호 최고위원이 보좌진들한테 뭐 안심시켜서 해준 말이든 간에 또 공천 문제가 나가가지고 대통령실에 부담을 주는 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좀 강한 대처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지난 전당대회 때도 윤심 논란이 있었던 것처럼 그렇죠. 네. 이게 너무 리더십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의 경우에 존재감을 뿜뿜해야 또 당의 자체적인 이제 경쟁력이 견인되는 건데 그래야 정당 지지율에서도 뭐 반사이익이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면 그때 따라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근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이런 당내 이른바 최고위원 리스크를 종지부를 못 찍고 있는 부분이죠. 그런 데 대해서는 주도권을 못 가져가고 실제적으로 국민의힘의 이 주도권을 용산에서 가져가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방금 전에 김연아 평론가가 잘 지적한 부분이 지금 용산도 화들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진복 정무수석이 관련되면 결국 그것이 용산의 의중이냐. 그러니까 태영호 의원의 이 녹취록에서 밝혀진 내용이 그러면 또 이게 대통령 지지율에 또 불똥이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빨리 잘라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서두르게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보다는 대통령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불똥을 최소화해야 된다. 끊어내야 된다. 뭐 일각에서는 이제 꼬리 자르기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런 차원에서 김재원 최고위원보다는 오히려 먼저 태영호 의원이 논란이 커지니까 그 부분을 먼저 지금 빨리 서두르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가장 근본적으로 손을 대야 되는 건 공천권이에요. 결국은 이런 논란이 나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관련된 그런 탈당이나 출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결국 공천권 관련된 것. 이 기준을 김기현 대표가 자체적으로 스스로 용산의 의중과는 상관없이 관계없이 세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게 업보예요. 업보. 왜냐하면 지금 윤심 전당대회 말씀하셨잖아요. 그 최대 수혜자가 김기현 대표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이 모든 상황은 사실 그러한 이제 윤심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의 여러 가지 조건 중 하나인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가장 고약한 게 뭐냐면 당원 100% 전당대회는 우클릭이었고 그 우클릭이 아스팔트 우파다. 이 등식이 지금 성립이 돼버린 거고 이거를 부정하지 못한다는 게 최대 문제예요. 그래서 네. 태영호 최고위원을 강력하게 예를 들면 막 제명에 준하는 이러한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에 국민의힘 한쪽에서 걱정을 하는 것은 또 대통령실에서 그거 좀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 있는 것은 예. 그랬을 경우에 아스팔트 우파들이 떠나면 어떡하는 거냐. 이런 걱정할 수 있을 만한 지금 조건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태영호 최고위원한테 강요한 것이 좀 중도적인 얘기를 해라.
야당과 협치를 하라고 얘기를 해라. 그래야 당신이 공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정치적 상황이 이렇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스팔트 우파들의 구미에 맞는 얘기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의심을 받는 어떤 녹취록이어가지고 상황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그 딜레마를 김기현 대표가 끊을 수가 없는 조건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대표가 됐고 하면 그 부분을 끊어야 된다. 그 부분에서 큰 당의 노선을 전환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야지 뭐 지금 다 좀 조금씩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자르고 간다 이렇게 가면은 제가 볼 땐 지도부 붕괴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뭐 붕괴할지는 최고위원 5명 중에 지금 2명이 문제가 되니까 징계를 받더라도 뭐 붕괴까지는 아니고 근데 뭐 다들 김기현 대표를 좀 우습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발언의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김기현 대표하고 자꾸 상충이 되고 또 뭐 예를 들면 청년 최고위원은 내가 더 예를 들면 태용호 최고위원보다 용산과 더 가까운데 용산에서 공천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알겠습니다. 것들이. 박한평가를 해주셨는데 이제 민주당 얘기 좀 해보죠. 예. 전당대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을 했어요. 근데 민주당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거든요. 이 두 분은 이 문제 어떻게 그 민주당에서 대처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지막일 것 같아요. 예, 뭐 대응을 하기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두 의원이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의 형식이든 사실은 실제 성격은 출당이든 간에 이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 돈봉투 리스크의 지속성에 있어서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장에 이게 일단락 될 수가 없고 뭐 꼬리 자르기 형태로 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론의 수인데 지금 뭐 중도층이나 또는 무당층이나 또 MZ 세대도 있기 때문에 수도권 영향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윤관석 의원도 인천이죠 지역구가 또 송영길 전 대표는 인천시장을 역임했었고 그러면 이게 수도권 영향으로 여론 영향으로 또 파장이 번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겁니다. 과연 이 수사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은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는 구조예요. 네. 13일 날 강내구 전 감사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있고 그래서 저는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를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는 뭐냐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 선제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사안이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번째가 뭐냐면 검찰 수사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나오는 결론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거냐. 굉장히 단호한 조치. 그러니까 만원이라도 이게 문제가 된다면 뭐 국민의힘과 비교할 사안이 아니라 뭐 김연아 의원은요 박순자 태영은요 이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내부 내에서 이것을 어떤 정도의 수준으로 공천권을 박탈한다든지 당원권을 영구정지한다든지 그런 파격적인 정도의 조치에 대한 부분에 선언이 있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윤관석, 이성만 의원 탈당 이런 거는 3주 전 최소한 2주 전에 했어야 되는 일이죠. 이런 게. 네. 그런 의혹이 나왔을 때 바로 대응한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3주 동안 뭐 이제나 저제나 원내대표도 새로 뽑고 할 일 다 하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의혹을 받는 게 있으니까는 제발 탈당해라 이렇게 얘기해 탈당 안 하면 우리가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 탈당했다라고 하는 보도들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이 되겠는가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저는 배 소장님 말씀하신 게 핵심이라고 보는데 우리가 진상조사를 해도 뭐 다들 안 받았다고 할 건데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우리가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 얘기 저 얘기 하지만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것이 사실이고 유죄라고 하면 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유권자들이 예상이 가능해야 됩니다. 아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수위에 도달하면은 민주당은 어떻게 한다는 거구나. 뭔가를 파격적으로 바꾸겠다는 거구나. 근데 지금 유권자들에게 주는 신호는 아 민주당은 어떻게든 이것을 피해가고 이것에 대한 어떤 여론의 비난이나 이런 것들의 소나기를 피해가고 싶어서 남 얘기만 하는구나. 이재명 대표가 무슨 뭐 딴 상대당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얘기만 하면서 왜 우리만 취재를 하고 우리에게만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대응을 하는구나. 이런 의심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지금 뭐 벌써 지금 3주 이상 이어져 왔기 때문에 벌써 이미 신뢰를 상당히 잃었고 그게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다. 빨간불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당이 참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총선 1년 남겨뒀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국민들 여론이 썩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인 대처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정치를 보여줄 것이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답답합니다. 드네요. 네. 오늘 뉴스의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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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우는 아이들이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곳, 바로 학교 운동장이죠. 그런데 요즘 학교 운동장이 점점 작아져서 아예 운동장이 없는 학교도 있다고 하는데요. 왜 이런 문제가 일선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취재한 하초희 KBS 기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학교 운동장이 좁아지고 있다. 그래서 마찰을 빚고 있는 초등학교도 있다면서요. 이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네, 춘천 시내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학교는 10,000제곱미터가 넘는 넓은 운동장이 자랑이던 학교인데요. 운동장 사수를 두고 학교와 학부모 간에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초등학교 주변으로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는데 그러다 보니 2020년에 320여 명이던 전교생 수가 올해는 670여 명까지 늘어난 겁니다. 3년 사이 2배가 넘게 늘어났는데요. 학급 수도 15학급이나 늘었습니다. 같은 운동장이라도 많은 학생들이 쓰려고 몰리다 보니 학우들 간의 각자의 도리가 엉키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학교 공사 때문에 운동장에 모듈러 교실이라는 간이 건물이 들어왔어요. 교실과 보도블록 설치로 운동장이 약 1,000제곱미터 가까이 쓸 수 없게 됐습니다. 운동장이 한 뼘이라도 아쉬워진 상황에 운동장 한편에 차지하고 있는 약 700제곱미터 크기의 초록색 울타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테니스장이었는데요. 학부모들은 학교의 용도를 알 수 없는 이 테니스장을 치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었고 학교의 반응이 지지부진하자 취재진에게까지 이 문제가 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취재가 시작됐습니다. 테니스장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겁니까? 네, 이 테니스장이 문제가 된 건 가뜩이나 운동장이 좁아진 상황에서 학생들은 평소에 이 공간을 사용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등교하는 평일에는 이 테니스장의 문이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학교에 확인한 결과 이 테니스장은 이 학교에서 재직하다가 퇴직한 교장이나 교감, 교사 등 춘천초 테니스회라는 이름을 단 단체 10여 명이 주말에 테니스를 치는 공간이었습니다. 자물쇠 역시 이 단체 회장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0여 년 전부터 학교에서 행정재산 일시사용 수익 허가서를 1년 단위로 내주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학교는 이 공간을 빌려주는 대가로 1년 동안 전기 사용료 20만 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학생들이 써야 될 운동장은 점점 좁아지고 있는데 근데 테니스장은 그냥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이 좁아진 운동장에서 체육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네, 취재진이 학교를 방문한 날에는 약한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친구들과 모여서 뛰어놀거나 핸드폰으로 영상을 촬영해서 영화를 만드는 과제를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교과 활동이 가능한 면적의 운동장이 남아 있었는데요. 문제는 몇 달 뒤면 모듈러 교실이 또 들어온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쓸 수 있는 면적이 더 줄어들면서 운동장을 활용한 다양한 체육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전교생 규모로 열리던 가을 운동회를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축소 운영해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아니, 테니스장 철거하면 안 되는 겁니까? 학부모들이 반발했을 것 같은데. 네,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테니스장을 조속히 치워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학교의 반응이 적극적이지 않아서 문제를 키우고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해당 학교 출신인 퇴직 교원들과의 마찰을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선후배 간의 예우 차원도 있었을 것이고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로 명시된 사용 허가서의 내용도 걸렸겠죠. 문서상 명시를 했는데 중간에 빼라고 하기가 난처하기도 했을 겁니다. 학교 측이 내놓은 공식적인 지체 사유는 테니스장 철거를 위한 예산 확보와 테니스장의 추후 용도를 확정하는 데 시일이 걸린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해가 이것도 역시 좀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은 모듈러 교실을 설치해서 운동장에다가 학생들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시설들은 막 짓고 있는데
근데 테니스장을 철거할 만한 비용이 없어서 테니스장을 철거하지 못한다?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이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 동네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 지역별로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네, 이런 상황은 이 학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최근 도심지 학교에서 학교 운동장이 아예 없다시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의 태계 초중학교는 운동장 한편에 급식실과 교실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1,000명이 안 되던 학생이 2년 만에 500여 명이나 늘어나면서 운동장에 건물이 증축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애초에도 비교적 좁았던 운동장 2,400여 제곱미터 가운데 3분의 2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강원도 원주 혁신도시의 버들초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운동장에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원래 2,260제곱미터였던 운동장을 지금은 70% 정도만 쓸 수 있습니다. 이는 도심지 신축 학교들의 학생 수가 예상보다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학생이 급증해도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는 추가로 교지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땅이 있다고 하더라도 땅값이 비싸서 사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학교들이 기존 운동장에 교사동이나 급식실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운동장 면적은 도심지로 갈수록 좁아지는 추세입니다. 취재진이 지난해 4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자료에서 학생 수와 운동장을 비교한 결과 전국의 학생 1인당 운동장 확보 면적은 14제곱미터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 비교해보니 세종시 학생들의 1인당 운동장 면적이 7제곱미터로 전국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요. 인천, 서울, 경기 8제곱미터, 대구 11제곱미터로 전국 평균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에 전라남도는 35제곱미터, 강원도, 경상북도 32제곱미터 등 비교적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 학생들은 평균보다 넓은 운동장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 기자가 직접 학교들을 다녀보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체육 활동이 가능하고 아이들이 좀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는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되던가요? 직접 돌아본 학교의 현장 모습은 생각보다 더 열악했습니다. 사실상 운동장이 없어서 지역과 협의해 지자체 소유의 공원의 족구장을 학교 체육활동 시간에만 빌려서 쓰는 경우도 있었고요. 학교장이 인근 아파트 단지 내 공원 운동장을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좀 빌려달라고 부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운동장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100m 달리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운 대로 50m 간이 트랙을 여러 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체력장을 하려면 넓은 체육시설을 수소문해서 대여해야 했고 운동회를 할 공간이 없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청팀, 100팀 나눠서 진행하는 전교생 단위 운동회는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학년별 또는 학급별로 돌아가며 운동회를 실시해야 하는 겁니다. 제일 답답한 건 학생들입니다. 점심 식사 후나 쉬는 시간 중간에라도 나가서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싶은데 환경이 조성되지 않다 보니 학교 복도, 계단 할 것 없이 공을 차거나 달려서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어 보였습니다. 이런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나 학부모들 만나보셨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얘기들 하던가요? 네, 학생과 학부모들 모두 좁아지는 운동장 면적에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춘천의 신축 아파트 단지에 있는 학교 앞에서 교육 구성원들을 만나봤는데요. 학생 수 증가로 운동장에 급식실과 교실을 증축하면서 인근 공원 족구장을 운동장으로 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학부모는 코로나19 방역 완화로 이제야 실외 활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운동장이 협소해서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올해 학교에 입학한 한 1학년 초등학생은 지금까지 책에서 본 학교 생활은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고 기대를 했는데 입학하자마자 우리 학교에는 운동장이 없어서 실내 체육관에는 그네나 시소, 미끄럼틀 같은 놀이기구도 없어서 마음껏 뛰어놀지 못해 섭섭하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한 교직원은 애초에 학교를 세울 당시부터 학생이 늘어 증축할 것을 예상하고 운동장 부지를 넓게 확보했다면 막을 수 있었던 상황이라며 신축 학교가 생길 때는 운동장 부지를 미리 넓게 확보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 저도 한 아이의 학부모지만 아이들이 공부 때문에 마음껏 뛰어놀 공간도 없고 그렇다고 하니까 좀 걱정되는데요. 이 체육활동을
그러지 않아도 굉장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이들이. 네, 특히 요즘 학생들은 휴대폰이나 태블릿 등 전자기기 활용이 늘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교우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학교 정규 수업 시간이 끝나면 학원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운동량이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2019년엔 세계보건기구 WHO의 조사 결과 한국 청소년의 권장 운동량 미달 비율이 세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는데요. 학생들은 운동장이 있으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뛰어놀면서 체력도 기르고 교우관계에 도움도 받습니다. 학교에서라도 드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놀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이 생각이 드는데요. 학생 수 기준으로 체육 공간이 얼마나 되는지, 운동장 면적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 같은 게 없습니까? 네, 우리나라 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 운영 규정에 의해 학급별 학생 수를 기준으로 체육장 면적이 정해져 있고 이를 기준으로 운동장 규격이 정해집니다. 문제는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예외 조항이 있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교육상 지정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공공체육시설과 인접해서 공동 사용이 쉬운 상황, 도심지라거나 벽지라서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체육장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입니다. 법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데 학생들의 체육활동 또 체육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의 체력을 키우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교육당국이 무관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럼 어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 전문가들 역시 학교 체육시설의 역할과 수요에 대비한 현황 진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취재하면서 연락을 했던 한국체육대학교 스포츠산업학과 김무혜국 교수는 지덕체, 교육 균형과 체력을 위한 운동장 문제는 20여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학교 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운영 계획과 비교하면 인프라 정책이 결여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현재 실효성을 잃은 학교 설립 운영 규정을 개정해서 운동장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신도시도 많이 만들어지고 아파트 단지가 또 들어서면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있을 텐데 학교를 우선해서 도시를 만들거나 아니면은 신축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이러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하초희 KBS 기자였습니다. 네, 속보 하나 또 전해드리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1시 53분 기준 경남 남해군 고성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위험지역이나 산간, 계곡 등에 계신 분은 대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의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사회 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 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남 동부와 경남권에 호우특보가 발효 중 가운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빠르게 북동진하면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일부 호남, 제주도 지방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거나 비의 강도가 약화된 곳이 있습니다. 경남 서부는 내일 새벽까지
충청과 강원도, 경상권 동부는 오전까지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앞으로 예상 강수량은 경남권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그 밖에 남부지방과 경기 남부, 강원 영서 남부와 강원 영동 20에서 70,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북부, 전북지방 5에서 40mm입니다. 비가 내리면서 남부 해안지방과 제주도에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도 바람이 초속 15m 안팎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와 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가 내리면서 내일 낮 기온 중부지방 중심으로 15도 안팎에 머무르겠습니다. 강릉은 13도, 춘천 14도, 인천 15도, 서울 대구 16도, 대전 세종 부산 17도, 광주 20도가 예상입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으로 예상입니다. 서울지방 현저견 16.9도, 오늘 강수량 28.7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근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떠들썩했던 기념식이나 축제가 끝나고 썰물처럼 인파가 빠져나간 뒤 텅 빈 자리는 조금 쓸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린이날이 끝나갈 즈음 자신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며 쓸쓸해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양 서류에 있던 사진 한 장 들고 고국으로 돌아오고 있는 해외 입양아들입니다. 최근 자신의 뿌리를 찾아 한국을 찾은 해외 입양아들의 사연을 담은 영화 조용한 이주와 리턴 투 서울 두 편이 공개됐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조용한 이주는 생후 6개월 때 덴마크로 입양된 한국계 감독 말레나 최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바탕으로 제작했고요. 이틀 전 개봉한 리턴 투 서울은 프랑스로 입양된 프레디가 우연히 한국에 방문해 친아버지를 만나는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 리턴 투 서울의 스토리를 소개한 기사를 개인적으로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평생 떨어져 살아온 아버지를 만나면 관객들은 눈물의 상봉 장면을 기대할 테지만 이 영화의 전개는 그런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딸 프레디는 자꾸 이해하지도 못하는 한국말로 긴 메시지를 보내오는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술에 취해 찾아온 아버지가 자신을 붙잡자 만지지 말라고 소리치기도 하죠. 그런데 싫은 거 투성이인데 어쩐지 자꾸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입양아의 복잡한 심경을 전하고 있습니다. 영화감독 데이비 추는 한국인이 상상하는 입양아의 삶이 너무 단순화되거나 이상화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하고 주변에서 들은 입양아들의 모습은 친부모를 찾는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친부모를 만난 뒤부터 더 많은 문제와 더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는 겁니다. 기사를 읽으며 제가 그동안 해외 입양아들의 복잡한 삶을 너무 단편적으로만 인식하고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달 정부가 헤이그 국제 아동 입양 협약을 이르면 2025년 비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동이 원래 가정에서 자랄 권리를 국가가 최대한 보장하기에 해외 입양이 크게 줄거나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동안 해외 입양아들의 권리를 찾아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고, 또 앞으로는 같은 처지에 빠지는 아동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송유진의 꼭 안아줄래요 들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이쁘네요. 김성환의 시사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한 청취자분들 의견 들어오고 있는데요. 해외 입양아와 관련한 또 영화 그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오늘의 발견에서 잠깐 드렸었는데요. 5230님 입양아 생각지도 못한 오늘의 발견 생각의 폭이란 건 이런 거군요. 좀 더 깊어지는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4287님 1984년 프랑스로 입양됐던 김유리 씨 사연을 보게 되었는데 그 나라에서도 행복할 수 없었던 삶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문자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전 진짜 아직 영화는 못 봤고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그 한 입양아의 삶을 이렇게 다루는 영화 안에서 다루는 모습 보니까 저도 제 삶이 진짜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입양아를 굉장히 단순한 사람들의 삶으로 인식하고 있었더라고요. 세상은 원래 이렇게 복잡한 건데 늘 깔끔하고 아름답지 않은 건데요. 그들의 삶도 그럴 수 있다는 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입양 문제 푸는데도 그렇게 쉽게 풀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잖아요. 정부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해외 입양으로 보냈던 굉장히 많은 해외 입양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뭔가 자기 뿌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이 더 적극적으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자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당첨된 분들께 추첨해서 모바일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8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오늘도 역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린이날 이게 난데없이 무슨 이렇게 비 소식에 강풍 소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제주의 최고 원래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예상했었는데 8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어요. 네, 8시까지 집계된 거 보면 제주 삼각봉의 누적 강수량이 980mm. 예, 800 이틀 사이도 안 되는 맞습니다. 시간 동안에 이만큼 내린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틀이 되지 않은 시간 동안 지금 8시까지 집계된 제주 삼각봉의 누적 강수량이 980mm인데요. 지금 8시를 기해서 전라도 그리고 경남권 제주도에 호우특보가 발효가 됐습니다. 호우특보라고 하는 게 3시간에 최소 60mm 이상의 비가 내린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방금 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남과 경남에 산사태 위기경보 주의가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 지역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안전을 위해서 입산 금지나 또 대피를 바란다라는 그 지금 문자가 왔는데요. 비가 많이 내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험한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제주뿐만 아니라 광주 지역하고 전남 지역에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잖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지역은 또 유난히 가물었었기 때문에 이번 비로 인해서 이 제한급수를 하던 거가 정상급수로 돌아선 측면도 있어서요. 이게 여러 가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제주 산지에는 호우경보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제주 중산간과 추자도의 호우주의보가 동부와 남부로 확대가 된 상황입니다.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이어지고 있고요. 제주 곳곳에서 건물 침수, 차량 고립을 비롯해서 시설물 피해가 잇따르면서 어제부터 30여 건의 피해가 119에 접수가 됐습니다. 네. 기상청이 앞으로 산지에는 200mm 이상 그리고 해안 지역에도 최고 10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산지와 남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50mm에 달하는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오전까지도 순간 풍속이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다고 예보를 한 상황입니다.
광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 때문에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예. 그 광주 지하철 1호선 공항역 대합실에 물이 쏟아지면서 지하철이 1시간 10분가량 무정차 통과를 했고요. 예. 광산구 시가지에는 저지대 도로에 발목이 고였다는 민원들이 들어오고 배수로에 이물질이 막혀서 긴급 점검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농업 분야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기는 한데요. 해안가를 중심으로 해서 20m 이상 초속 태풍급의 바람이 불면서 비바람에 의한 피해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누적 강수량을 좀 살펴보니까 제주도는 서귀포 같은 경우는 799.5mm 그리고 내렸네요. 제주, 네. 경상, 충청 지역도 비가 많이 내렸는데요. 장흥 같은 경우 333mm, 대전도 66.5mm 그리고 해남 지역도 334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하루 사이에 거의 한 300mm 가까운 그쵸. 그런 비가 지금 쏟아졌다는 네. 얘기가 했는데요. 지금 청취자 김민숙님께서도 창원은 지금도 퍼붓고 있어요. 비 피해가 걱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경남 지역에도 비가, 곳곳에 예.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리고 그렇습니다. 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린이날 맞아가지고 제주에 가족들하고 함께 여행 가신 분들 상당히 많은데 네. 공항이 계속 결항이 됐었어요. 근데 다시 이제 항공기가 뜨기 시작했다 이런 소식은 있었는데 그래도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나올 수는 없으니까 네. 혼란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용객들이 아직까지 9시 넘어서까지도 공항에 붐볐다고 합니다. 네. 항공기 운항이 거의 그 시간이면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제주공항은 평소 같으면 굉장히 한산할 수 있는 시각인데요. 우선 임시편이 투입이 되면서 밤늦게까지 제주도에 발이 묶인 승객들이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예정된 항공편 절반가량이 결항이 됐기 때문에 관광객과 수학여행단을 포함해서 만여 명이 지금 발이 묶였습니다. 오늘도 200여 편이 사전 결항되고 운항이 취소되는 가운데 낮부터 운항이 재개되긴 했습니다만 공항 일대에 굉장히 이 센 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연 운항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항공사들이 김포공항의 이착륙 허가 시간이 밤 12시까지 늘어나면서 임시편을 투입을 하고 있는데요. 공항공사 측에서는 80여 편이 투입이 됐다 임시편이라고 안내를 했습니다만 지금 한 30여 편이 투입된 것으로 정정이 됐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인원들이 지금 제주에 발이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태워서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도 혼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바닷길이라도 좀 열리면 그렇게 해서라도 제주도를 빠져나가는 인원들이 생길 수 있는데 바람도 많이 부니까. 예, 풍랑특보가 내려져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형 어객선이 모두 다 통제가 됐고 대형 여객선 같은 경우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보니까 제주공항의 1.4km 상공에서 최대 순간풍속이 20에서 25m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착륙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근데 코로나19 지금 방역이 네. 완화되기 시작하면서 지금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지금 3년 동안 수학여행도 못 가고 맞습니다. 그러고 있었잖아요. 예. 이번에 수학여행 가야 되겠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이 제주로 수학여행을 갔는데 네. 지금 못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33개 학교의 수학여행단 6천여 명이 지금 발이 묶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는 항공편이 결항이 돼서 김해공항으로 가는 항공편을 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묵었던 숙소에서도 사실은 숙박도 여력이 있어야 그렇죠. 인원이 많으니까 네, 그렇죠. 하루 더 숙박한 뒤에 제주공항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항공편이 동이 났습니다. 제주에서 김해 쪽으로 오는 경우.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김포공항으로 와서 버스 타고 창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아이고. 선생님들이 인수를 해주시고 또 친구들과 같이 있으니까 막 불안하거나 두렵거나 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수학여행 비용이 그 코로나 이전보다 많이 올랐다는 얘기 제가 잠깐 네.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행 비용이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래도 학생들이어서 그런지 제법 수학여행을 즐겼다는 후일담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결항으로 한 2만 명 정도가 전체적으로 제주에 발이 묶인 것으로 추산이 됐는데요. 6천여 명의 학생들은 아마 곧 모두 다 제주를 떠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제주공항 관계자의 전언이 있었습니다. 청취자 임재양님께서요. 아들이 웨딩 촬영차 내일 아침 6시에 제주도 가야 되는데 어떡하죠? 무척 걱정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상황이 좀 나아질까요? 내일은
내일도 지금 비가 계속 될 거라는 거 아닙니까? 내일 오후까지 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비는 예. 이제 점차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낮에는 강한 비구름이 제주와 남해안을 지났지만 지금은 내륙 지역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1시간 동안 전북 익산과 충남 논산 등지에는 20mm 이상의 세찬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기압이 충청지방을 지나고 있고 바람도 네. 굉장히 세게 불고 있는데요. 전남과 경남에 최대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고요. 중부지방에도 5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호우특보가 더욱 강화가 됐고 남부 해안 지역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이고요. 오전까지는 비바람이 굉장히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전남, 경남, 제주에 1시간에 최고 5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동쪽 지역에 지금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있고요. 예. 서울 등의 그 밖의 지방에도 20에서 70mm, 전남, 영남, 강원 남부에는 최대 100mm, 경남 동부에는 최대 2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월달 이게 무슨 때 아닌 폭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자, 2006년 5월 달에도 지금처럼 비바람이 몰아쳤을 때 춘천 같은 경우는 흙더미가 무너져 내린 적이 있었고 국도 쪽으로 네. 보성에는 노인이 시종된 사고들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부니까 야외 시설물 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하시고요. 말씀하신 경우에는 확인을 내일 아침까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아침까지 예.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내일도 하루 종일 만약에 날씨가 좋지 않는다고 하면은 웨딩 촬영 같은 경우에는 한 1박 2일 정도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주를 가면 주무시고 올라와야 되니까. 하루를 날리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가는 게 맞는 건가? 이것도 좀 같이 의논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지금 어린이날인데 가뜩이나 지금 비가 내리면서 바깥으로 못 나가니까 아이들대로 실내로 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실내 동물원, 장난감, 영화관 이제 엄마 아빠들이 떠올릴 수 있는 공간들이 바로 그런 곳인데요. 네. 실내에서 여러 가지 추억을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실내 놀이공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몰렸는데 9시 반에 500명 안팎이 대기를 하다가 입장 시각이 되면서 1000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맘카페 이런 데는 온라인 실시간으로 주차장부터 막힌다. 놀이공원 내부도 더 복잡하다. 예. 놀이기구 못 하는데 애들은 그냥 좋아하니까 줄 서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고받기도 했고요. 저는 어느 누리꾼이 올린 글 중에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아이는 신나고 엄마 아빠는 지쳤지만 그래도 오늘은 즐겁게 놀 계획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아이들이요. 이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는 것도 즐기는 것 같아요. 오늘 저도 낮에 이제 쇼핑몰에 갔다 왔는데 정말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데만 주차장 차 세우는데 1시간 반 걸렸는데 네. 부모님은 지쳤는데 아이들은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그 행사를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이들 뭐 그림 그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춤추고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는 곳이 있어서 엄마 아빠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겁게 지낸 경우도 있었고 아예 밖에 안 나오시고 집에서 음식 만들어 먹고 보내신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 유통업계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면 주머니에서 돈이 나온다. 이번에 뭐라 그럴까 실내로 다 움직여가지고 아이들 즐거운데 부모님들이 주머니를 이렇게 열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장난감 가게에 바깥으로 줄이 너무 길어가지고 계산만 하는 줄만 해도요. 그래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예. 그때 참 많은 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광주 고려인 마을에 안착한 우크라이나 피난민 가족들도 어린이날 맞아서 특별한 하루 보냈다고요? 네. 광산구 낭만 글램핑장에서 그 글램핑장 후원과 초청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했는데요. 28명의 가족이 가족 단위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음식도 나눠 먹고 실내 놀이도 즐기는 날들을 보냈고요. 그리고 전남 한평 나비축제 현장에 초청이 돼서 내일은 봄 소풍을 즐길 예정인데 지금 날씨 같으면 괜찮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광주 고려인 마을이 2000년대 초반부터 만들어져서 고려인 후손 7천여 명이 모여 살고 있는데요. 작년에 러시아 침공 후에 우크라이나에서 탈출한 고려인 그리고 그 가족 가운데 광주에 연고를 둔 전쟁 난민 600여 명도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려인 마을에서 한국행 항공권, 임시거처, 교육, 구직, 육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에도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기념일이 있다고 해요. 그게 6월 1일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다고 하는데요. 뭐 우크라이나와는 좀 다르겠지만 가족들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한 일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우리가 자주
이런 분들한테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 안부를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근데 또 우리 이렇게 비도 내리고 강풍도 불고 이렇게 예. 하는데 일본에서는 지진이 발생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오늘 오후 2시 40분쯤에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했는데요. 진원이 10km가 안 돼서 진도가 6의 강한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수십 초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이시카와현 스즈시에서 목초주택을 비롯해 여러 채가 붕괴됐고요. 2명이 매몰되고 1명은 구조돼서 병원으로 옮겨졌고 1명에 대한 구조 작업도 진행 중이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에서 남성 1명이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숨진 사고가 있었고요. 다른 주민들은 가구가 쓰러지면서 다리에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스즈시의 관광 명소인 미츠케 섬의 지진 때문에 섬 일부가 무너져 내리면서 이 연휴를 맞아서 이곳을 찾았던 관광객들이 대피하는 소동도 있었는데요. 첫 강진이 발생하고 여진이 15차례가 넘게 잇따르면서 추가 피해도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에서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이 인명구조와 재해 응급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시카와현이 일본 우리 동에서 바라보면 네. 마주보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런데 지진이 나면 해일이 일어나가지고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아예 뭐 남의 일처럼 받아들일 수도 없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원자력 발전소도 있습니까? 예, 원자력 발전소가 3곳이 있는데 이시카와현과 니가타현 등의 주요 원자력 발전소 3곳을 확인한 결과 일본 정부의 발표는 이상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도 일주일 정도 비슷한 규모의 강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한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게 나가노현의 나가노와 이시카와현의 가나자와 사이를 잇는 호쿠리쿠 신칸센 열차 일부도 긴급 정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규모 6.0 정도면 내진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비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만 네. 지금 우리나라와 이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뭐 문제와 오염수 방류 문제도 있고 해서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동해에서도 계속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예. 근데 이전의 지진 그 규모의 기준과 지금 대비해야 되는 기준 차이가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내진 설계를 보통 그 진도 규모로 6.0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7.0 이상의 강진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도심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그렇죠. 대비가 안 돼 있다고 볼 수 노후화된 있기 건물들이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의 상황을 그냥 지켜만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도 지진 발생했어요? 우선 북한의 지진이 발생을 하면 이게 인공지진인지 자연지진인지부터 좀 가늠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낮 12시 11분에 평안북도 정주 부근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앙은 평안북도 정주에서 남쪽으로 52km 떨어진 서해해역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기상청의 설명에 따르면 인공지진이 아니라 자연지진으로 분석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의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원래도 이런 그 규모의 지진이 올해 특이하게 발생하는 것인지 2.0 이상의 지진은 37차례 발생을 했습니다. 올해 좀 많은 편이잖아요. 네. 그러면 면에서 조금 긴장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아직도 뭐 문제는 없으니까. 네. 아유 참 여러 가지로 오늘은 기상 상황이나 이런 소식들 계속 지금 자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뉴스는 조금 좀 다른데요. 대만 여행 중이던 30대 한국인 여성이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있었잖아요. 네. 함께 여행 간 남자친구가 오늘 구속이 됐다고요? 예, 대만 수사당국이 남자친구를 보성으로 석방을 했었습니다. 유력한 네. 용의자이긴 했었는데요. 부검 결과 고량주병으로 내리친 흔적을 찾아내면서 영장이 재청구가 돼서 결국은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네. 지난달 24일 오후 1시 30분쯤에 호텔 객실, 대만 남부에 있는 가오슝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한국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예. 여성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만 30분 만에 사망을 했는데요. 대만에서 사흘간의 자유여행을 하고 귀국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성을 부검을 했고요. 경찰에서. 예. 최초 신고자이자 함께 여행을 남자친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소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 용의자의 경우에는 여자친구와 객실에서 술을 마셨고 예. 깨보니까 여자친구가 숨을 쉬지 않고 있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뒷머리에 함몰하고 출혈의 흔적이 있어서 현지 경찰이 타살 가능성을 의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요. 검찰 설명에 따르면 머리에서 발견된 멍의 크기가 객실 내에 있었던 고량주병의 크기와 비슷해서 흉기로 의심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두 사람은 4년간 교제를 했고 사이가 좋았고 결혼 문제로 사소한 다툼이 있었다라고 용의자가 얘기를 했었는데 네. 검찰의 조사 결과 피해 여성이 이 남성의 잦은 폭력으로 힘들어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감정적 분쟁이 범행 동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을 대만 법원에서 발부를 했는데 한국의 일반 살인죄 형량 하한선이 징역 5년 이상인데 네. 대만은 10년 이상이라고 합니다. 아마 더 엄벌해쳐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런 경우에. 자, 오늘 밤참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